어제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승합차 사고의 운전자를 긴급 체포하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고급 주택가에서 돌연 한국인 20대 남성의 시신이 대형 가방에 든 채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오후 2시 47분경이었습니다. 제주 우도의 한 항구에서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선착장 동항선의 대합실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목격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뭐지 해가지고 봤는데 저기 뒤쪽에서 갑자기 스타리아가 과속을 하면서 엑셀 소리가 너무 크게 나길래 한번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울고 있고 마음이 되게 아프고요. 제일 큰 사고라 들었거든요, 여기서. 네, 당시 하선 직후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도에 지금 도항선이 들어오고 차량이 이제 내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좌회전을 한 이후에 약 150m 정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관광객들이 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차량 내에 있는 탑승객도 1명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피해자도 2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10명은 지금 중경상을 입은 상태라서 일단은 그 상해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피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죄로 지금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상태고요.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후에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자의 진술을 보면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한마디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RP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엔진 엑셀을 밟았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가는 그 계기판인데 그 RPM이 치솟았고 그게 이제 차량이 계속해서 밀려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차량이 이제 급발진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뭔가 조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량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라서 물론 조사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테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급가속, 급발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국과수중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운전자가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현장 감식을 진행할까요? 일단은 그 사고 기록 장치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EDR이라고 해서 사고 차량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충돌 전후에 이제 속도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DR을 먼저 이제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 추가로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브레이크 전멸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멸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도 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엑셀을 강하게 밟다가 갑자기 이제 급정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키드 마크라고 해서 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 미끄러지는 그 자국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감식을 했을 때 이 도로에 뭔가 이제 미끄러지는 그 스키드 마크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본인이 이것은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있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뭐 CCTV 상에 봤을 때에 차량이 또 이제 운행을 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게 정말 급발진이 맞는지 아니면 페달 오주작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급발진 주장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인정된 사례가 이제 거의 없고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라는 결론이 대부분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증명해야 페달 조작 실수인지 이 부분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달 오조작이 아니고 급발진으로 가려고 한다면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품적인 결함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차량에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EDR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장치의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실 2021년부터 약 5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그런 급발진 주장을 해왔던 사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을 때 급발진이 인정됐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80% 정도가 이제 페달 오주작이라고 결정이 났고 나머지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은 결국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고 기록 장치를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너무 컸다 보니까 그것도 수집이 어려워서 이제 이게 급발진인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였고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사고 기록 장치가 확인이 된다면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급발진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긴 할 테지만 일단 지금까지 5년 동안의 기록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가 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그 민사소송에서도 강릉에서도 또 급발진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이제 법원에서는 결국 이제 페달 오주작 쪽에 이제 결론을 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입증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페달 오주작으로 보통 이제 많이 좀 판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사고를 낸 차량이 렌터카였다는 부분입니다. 사고 승합차인 렌터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동반할 경우에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서 입도를 할 수 있게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제 제주특별법 432조에 따라서 이 우도에 들어가는 차량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했습니다. 이제 금지를 한 취지가 뭐 자연 경관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이게 차량 통행에 있어서도 이제 혼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을 금지를 원칙적으로 해놨고 예외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만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가족 그리고 뭔가 숙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 65세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차량을 반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예외 조항을 둔 부분이 너무 또 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 그 확인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도에 반입하는 차량에 대한 뭐 원칙과 예외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도에서의 안전관리 문제도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구에서 내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 그 사람들이 보통 먼저 내리고 뒤에 이제 차량이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량과 사람이 결국 이제 같이 엉키게 되는 그런 이제 장소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때 당시에도 사람하고 차량이 이제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사람은 사람대로 내리는 공간을 따로 두고 그리고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또 장소를 통해서 이제 차량이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뭔가 이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사람과 차량이 혼잡하게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지금 차단해야 된다.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그런 중지가 모아지고 아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 감식 결과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번 사건은 정말 또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베트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의 시신이 대형 가방에 든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도 한국인, 현지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도 한국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4일에 이제 베트남 고급 아파트가 있는 그 호치민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한국인의 시신이 담겨 있는 대형 가방을 여행용 가방 위에 올린 채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시신이 담겨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부패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악취가 조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비원도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 두 사람을 막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아섰을 때 이 두 사람이 또 한국인이었거든요. 그 한국인 두 명이 결국 이제 이게 뭔가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후에 또 이제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이 아파트 내에서
뭔가 사건 사고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조금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고급 주택가여서 감시 카메라가 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치안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 만큼 좀 더 빠른 수사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치안에 조금 집중을 해 있는 곳이니까 빠른 수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예. 애초에 그 여기가 사실은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범죄가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기도 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베트남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피해자도 한국인 그리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한국인이라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는 또 공조 수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베트남 현지 경찰 측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을 한다면 아마 앞으로의 절차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범죄 조직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범죄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베트남 쪽은 캄보디아하고는 다르게 범죄 조직이 많지는 않다라고 사실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던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사실 이 캄보디아에서 너무나 이제 좀 주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베트남 이렇게 쪽으로 이제 흩어져 나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도 일단은 뭐 한국인들 사이에 그 특히나 이제 여기서 임대를 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이제 뭐 원한 관계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조금 집중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발생을 했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라고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을 해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피해자도 용의자도 지금 한국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들도 한국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좀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체포된 용의자들이 범인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범죄인 인도라는 명목으로 송환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범죄인 인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여러 국가들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이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부가 이렇게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이 베트남 쪽에 요청을 하면 그러면 베트남 쪽에서 이제 뭐 법원에서 이걸 송환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지금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뭐 아마 조금 조심스럽지만 범죄인 인도가 조금은 더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자국민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베트남 측에서 뭐 송환을 하는 걸 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안은 지금 아닌 걸로 보여져서 아마 우리나라로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이 송환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는 어제 또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앞서 이미 감치를 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앞선 과정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원래 재판은 이제 한독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고요. 그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본인들도 신뢰 관계인으로 이 증인하고 옆에 동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장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을 한다면은 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 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아주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그런 신뢰 관계인 동석을 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신뢰 관계인 동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 자체가 이제 법정 방청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방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도 불허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퇴정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소란을 일으키니까 그 재판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퇴정 조치를 취해 놨었고 그래서 감치 재판을 통해서 15일에 해당하는 그 감치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내려서 이제 교정기관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감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인적사항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진술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그냥 뭐 용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한해 가지고 이제 구치소 측에 보냈던 것이고 그럼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게 이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그런 인적 사항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법원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덕수 재판부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집행이 지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집행 정지를 시켜놓고 그래서 석방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이 뭐 종결이 된 건 아니고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재집행을 하게 되면 좀 같은 방식으로 석방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재집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재판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잘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감치 재판이라는 게 특히나 변호인을 감치한다라는 게 아주 이례적이고 거의 없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 자체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허술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이제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뭐 한덕수 재판부의 그 재판장도 이야기를 하기를 이 다른 사건과 달리 감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조금 개선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를 거부를 한다면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절차가 사실 어떤 절차가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만약에 여의치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를 거부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감치 명령을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정기관에서 또 이제 집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또 석방이 될 가능성, 뭐 그 부분도 지금은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